가자 지구를 50년 전으로 돌려놓겠다. 자비 없는 전쟁을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향해 피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충격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유대교 안식일 이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로 한꺼번에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현존하는 방어 시스템 중 최강이라고 불리는 아이언돔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미사일을 이번에는 막지 못했어요. 그와 동시에 하마스는 패러글라이더에 전투원을 태우고 장벽을 넘어 침투하여 수많은 시민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과정에서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무자비한 사륙과 테러가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정부와 시민들은 보복을 다짐하며 반격에 나섰고 닷새 만에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도 집계되고 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것일까? 두 국가 간 분쟁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들의 마음에 분노라는 불이 꺼지지 않는지, 운명의 소용돌이에 필연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미사일을 쏴댄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정당으로 가자 지구를 본부로 두고 있어요. 이들은 1987년 설립되었는데 설립된 목적이 애초에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으르렁 될 수밖에 없는 인연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죠. 특이하게 팔레스타인은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강경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지역 가자지구, 파라가 통치하는 서한지구로 나뉩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 이런 형태의 땅이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역사를 보겠습니다. 먼 옛날 기원전 2000년경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나안이라고 불렸어요.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신으로부터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정착하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조상인 새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던 중 심각한 기근이 자주 닥쳐오는데 그때마다 바로 옆인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돼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며 건조한 대지에 물을 공급하여 풍부한 식량을 공급해 주었어요. 문명의 꽃이 피기도 한 곳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과 2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핍박받았죠. 이때 민족의 구세주가 등장해요. 성경 한 구절 안 읽어본 사람도 안다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며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민족과 그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 사울왕을 최초로 이스라엘을 건국해요.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었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죠. 하지만 이를 끝으로 남북으로 분단되고 아시리아와 신바빌로니아에 망하고 말아요. 또 유대인들은 노예가 돼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어 버립니다.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노예들은 이때부터 유다 사람들이라는 뜻의 유대인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후 바빌론 또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제국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 사이에 잠깐 독립하기도 하는데 100년을 못 채우고 또 망합니다. 이후 1948년까지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 문화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비운 땅은 그동안 이슬람 문화가 자리 잡아요. 이슬람 문화는 638년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예루살렘은 메카에 버금가는 이슬람의 성지가 되었어요. 중간에 잠시 기독교 세력의 십자군들이 이슬람 문화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하려는 전쟁을 일으켰으나 최종적으로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 패배하게 돼요. 이후에도 1517년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슬람 세력이 더 오랫동안 문화를 형성했던 건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다시 원래 우리의 나라를 되찾겠다고 주장합니다. 팔레스타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문짝을 부수고 들어와 비켜라, 원래 우리 집이니 나가라 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세계사의 흐름에 영국이 빠지면 서운하죠. 그 국가가 등장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승전국인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먹기 위해 머리를 굴립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에게는 독립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적 고향을 건설한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해요. 이른바 벨푸어 선언. 현대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된 셈이죠. 영국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한 집에서 같이 화목하게 잘 지내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후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자 영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던져버리고 탈주하게 됩니다.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 전역을 나누고 예루살렘은 국제도시로 만들자는 규칙을 정해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둘 다 인정하지 않았죠. 이후로 1차부터 4차까지 중동전쟁과 길고 짧은 다툼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이 중동 상황이 정말 복잡한 게 주변국들과도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중동에서 힘 좀 쓰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문화권인데 빈살만 왕은 형들을 숙청하고 왕자의 자리에 올랐죠.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찾아야 해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 구조를 보면 놀랍게도 청년층이 70%에 육박합니다. 젊은 국가죠. 기존의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기엔 부족해요. 그래서 빈살만은 네옴시티 건설, 여성 인권 보장 등의 파격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어요. 빈살만은 여러모로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비공식적으로 행하며 미국과도 점점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밖에 아랍 형제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점점 친해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하마스가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아랍 형제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되게 되면 정말 위험해지는 것이죠. 이에 하마스도 마지막 발악이다라는 심정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아랍 문화권에서는 사우디와 이란이 각각 수니파, 시아파로 철저한 원수 관계예요. 사우디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친해지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보인다? 이건 이란의 기회가 되는 거죠. 중동의 패권 국가로서 용납이 안 됩니다. 하마스가 이를 잘 노리고 이용한 거예요. 이란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위해 하마스 뒷주머니로 무기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추가로 현재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전형적인 대팔레스타인 강경파예요. 네타냐후는 과거에도 2번이나 총리를 했는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에 강경 대응을 보여왔습니다. 마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예 하마스를 지도에서 없애려는 작정이에요. 주변 국가 튀르키예, 이란, 사우디 모두 지금 강경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정말 아마겟돈 형태의 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동의 정세가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무기를 지원하고 있죠. 유럽의 우크라이나 역시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시아에 쓰는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현재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향한 무력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혼란을 틈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투닥거림이 아니라 분명히 아시아에도 긴장감을 유발하는 사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역사와 이해 관계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희생되는 무고한 민간인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